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네. 쫄지 말고 투자라 투자 상담 토크쇼인데 오늘은 투자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노하우? 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밝히는 자리인데요. 네. 최근에 벤처 캐피탈을 창업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렉스 파트너즈의 이범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뮤렉스 파트너스의 이범석입니다. 저희 뮤렉스 파트너스는 한 1년 6개월 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2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펀드가 이제 퍼플 그리고 웨이브라는 펀드 이름이고요. 퍼플이라는 펀드는 초기 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이고요. 웨이브라는 펀드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고, 자 우리 이범석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그래도 해주시면. 저는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는 지금 한 8년 정도 근무했고요. 원래 해외 마케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미국 주재원 그리고 대기업에서 M&A를 담당하다 2011년에 벤처 캐피탈 업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뮤렉스 파트너스를 창업했고 지금 열심히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뮤렉스를 모신 이유가 뮤렉스가 굉장히 좀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른 벤처 캐피탈에 비해서 좀 남다른 행보를 보이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자랑을 마음껏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그 뮤렉스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부족하여 뜻을 모르니 뮤렉스 파트너스 뮤렉스의 의미 혹은 회사 이름의 의미를 먼저 한번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마 창업자분들이 다들 그 회사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맞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기로 마음 결정을 하고 법인 등록을 하기 직전까지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이름을 여러 가지 지었었는데 다들 이렇게 이게 별로 안 좋아. 파운딩 멤버가 3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뮤렉스라는 이름을 정했는데 뮤렉스 뜻은 그 바다 달팽이고요. 바다 달팽이 맞습니다. 원래 이 바다 달팽이가 되게 약간의 의미가 있는데 그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그 퍼플 컬러, 그러니까 보라색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 있고요. 이 퍼플 컬러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달팽이, 뮤렉스라는 바다 달팽이에서 염료를 채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뮤렉스가 그 당시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였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대 로마인들, 페니키아인들이 이 뮤렉스 달팽이를 찾기 위해서 지중해를 넘어서 대서양으로 처음 넘어갔고요. 이게 세계 대탐험의 시작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은. 정말 잘. 저는 어떻게 아는 뮤와 렉스의 합성어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저희 창업 초기에 이 이름이 굉장히 좀 부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뮤렉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잘 못 알아들으시고요. 이제 콜드콜 한 번씩 저희가 이제 LP 잠재 LP한테 콜드콜을 하게 되면 뮤렉스 파트너스의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면 미래에셋이라고 잘못 들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그냥 바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노리신 건 아니죠? 잘못 들으셨군요라고 얘기하면 끊을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장점이 있네요. 아니 저는 지금 설명을 주시니까 바로 조금 이해가 되긴 했는데 대표님이 처음 아까 말씀 주실 때 펀드 2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가 퍼플이었고 하나가 웨이브라고 했는데 웨이브는 딱 듣자마자 그리고 설명해 주시자마자 사회의 어떤 소셜 임팩트, 사회의 가치를 두는 거와 느낌이 딱 맞았거든요. 근데 퍼플은 왜 퍼플일까를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뮤렉스를 설명하시다 보니 퍼플의 의미가 바로 설명이 되긴 했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그 관련해서 여쭤보면 퍼플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술 기반의 초기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아까 퍼플이라는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뮤렉스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왜 그러면 도전적이고 도전적인 걸 해야 되는 게 기술 기반의 초기 기업이라고 매칭을 맞추셨는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되게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창업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어설프고 되게 네. 이상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게 10년 뒤, 20년 뒤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기술이라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초기 기술로 인해서 퍼플이라는 펀드가 잘 되게 되면 이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웨이브 펀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퍼플이 이거 벤처라는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무엇보다 기술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퍼플이라는 거. 스토리를 연결하시는 게 역시 지금 아니 제가 왜 근데 이렇게 좀 마케팅을 하신 분이라 딱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 아까 또 말씀하시면서 얘기가 이미 나오긴 했는데 그 세 분이 공동 뭐 창업 비슷하게 맞습니다. 시작을 해서 아마 뭐 오지성 부사장. 부사장님을 전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대표님을 포함한 세 분은 아까 그 기술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에서는 그게 기술이냐 아니냐보다는 그걸 뭐 발견하는 뭐 눈이 더 필요하다거나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저희 회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세 명의 파트너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투자를 하는 방식도 각기 다른 방식이고 또 각기 다른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기술하고 매우 동떨어져 있으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기반은 다 기술이지만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라인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분이 왜 창업을 했고 왜 사업을 해야 하고 왜 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스토리라인을 되게 열심히 보고요. 우리 강동민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다 보니까 굉장히 텐저블하고 좀 검증 가능한 에비던스를 가진 회사를 되게 좋아해서요. 그 우리 오이성 부사장은 그 잠재력이 엄청 무한한 이런 회사들 되게 좋아해서 각기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기 다른 뷰를 가지고 투자를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뮤렉스가 바라보는 지금 그 한국의 벤처 생태계 2019년 지금 5월에 벤처 생태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거나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한국 벤처계를 이야기하라는 게 굉장히 좀 되게 큰 주제 같은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껴왔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 2011년에 벤처 투자에 처음 들어갔죠. 근데 제가 벤처 투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그 백그라운드가 됐던 거는 결국 대기업에서 전략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벤처 투자는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관련돼 있는 서플라이어들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였었죠. 근데 이게 이 패러다임이 2013년 모바일 생태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송강한 대표님이 모바일 투자 협의회를 만드셨던 그때 그 즈음에 이제 과거에는 전부 다 B2B 비즈니스를 하던 뭐 삼성, 현대, 뭐 LG 관련돼 있던 회사들에 많이 투자하게 됐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소비자들을 직접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요. 그 분야의 투자가 진짜 활발해요. 예전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다들 굉장히 의문 그렇게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20억 투자하면 건당 20억 투자하면 꽤 큰 투자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가고 있고요. 또 그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뭐 세카이어, 뭐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데 벤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혹자는 뭐 이게 거품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뮤렉스는 어떻게 방향을 좀 잡고 계세요?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계신데 좀 시크릿 소스를 이 시크릿 소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너네는 어떤 투자 회사가 될래?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게 뭐 저희는 정말 최고의 수익률, 저희 유니콘 회사에 정말 투자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네. 근데 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투자사가 되고 싶다라는데 이 질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딱 처음에 보이는 게 이렇게 리인벤트 VC 네. 벤처 생태계. 그러니까 네. 벤처 생태계를 혁신이라고 말하기 너무 좀 힘들고요. 약간은 좀 더 고쳐서 좀 더 개선하자라는 뜻인데 아주 조금만 컴포넌트들을 고쳐 나가면 네. 굉장히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고요. 네. 자, 아주 네. 조그만 그게 뭐가 될 수 컴포넌트가 있을까요? 어떤 건지. 네. 그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과의 그 파트너십에 있어서 밀도를 가장 큰 밀도를 가지는 투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유니콘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는 유니콘이 될 거고, 근데 그 유니콘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투자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컴포넌트들을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이제 책에서 본 건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컴포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전략인 것 같고요. 이 전략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창업자분이 더 많은 전략을,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 창업자분은 너무나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그렇죠, 걸어가면서 네. 외롭고 힘든 점이 그렇죠. 있죠. 또 리더로서 누구한테도 말을 터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가장 직원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가장 자세히 듣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BD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 사람한테 돈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줄지를 생각해보고 나를 위해서 뭐 애플이나 구글의 그 중력방의 방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벤처가 성장하면서 이런 BD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창업 생태계 외에 우리나라 대기업과의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 펀드를 만들면서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들이 사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대기업들을 같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그 HR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더 많이 알고 있죠. 풀이 훨씬 많겠죠. 근데 이제 전략 쪽 부분이냐, 그다음에 BD 쪽이나 이런 쪽은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단지 자본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적 자본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HR 역할. 마지막은 이제 페이스메이커하고 비슷한데요. 마일스톤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번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일스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라운드 때 또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저도 아주 많은 훌륭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네. 하려면 예. 조금 구체적으로 네. 그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예. 어떤 거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까 네 가지 컴포넌트를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 뭐 스트래티지 관련해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BD 같은 경우에는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특정 컨셉을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있고요.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그 특정 투자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한 3가지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요. 매번 펀드를 만들면서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SI, 대기업, 중견기업들을 LP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난 다음에 사업협력 바로 연결시키고요. 또 아직 케이스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잠재적인 인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보고요. HR은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개인기에 의존했죠. 네. 뭐 인력풀이나 맞습니다. 의지가 가지고 예,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CSO, CBO, 뭐 CMO 이런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투자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다 C 레벨들을 저희가 많이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을 했고요.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라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개인적 네트워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했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상당 부분의 C레벨들이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되고 회사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줬고 뭐 대표적인 게 야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이제 파이낸서 역할인데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펀드가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 한 1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넣고요. 그 다음에 리저브, 요즘 많이들 하시지만 어쨌든 리저브로 남겨놓고 팔로우 투자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투자했던 회사가 그 다음 라운드가 되게 되면 저희는 그 전체 라운드에서 저희가 팔로우 할 금액을 정해주고요. 저희한테 제일 먼저 IR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주고 대신 밸류에이션은 시장에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팔로우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아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네. 사실 한국 VC 환경에서는 네. 대표님 말씀처럼 네. 이게 뭐 3G A, B 혹은 뭐 C까지 가고 하게 되면 네. 한 VC에서 네. 계속 따라가면서 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마지막 얘기에서 답이 이미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팔로우 투자할 부분까지도 맞습니다. 일단 고려를 해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럼 그렇게 이 컴포넌트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야놀자 잠깐 얘기하시긴 네. 했는데 네. 그러면 뮤렉스에서 실제 그런 컨셉으로 뭐 투자해 놓은 기업 혹은 투자한 기업 중에 케이스로 얘기해 주실 만한 거를 한두 개 정도 더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고요. 네네네. 저기 우리 오셨지만은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 C레벨을 거의 네. 뭐 저 투자 담당자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채용을 하셨고요. 아까 잠깐 당황하는 모습 네네. 보셨고 네, 오지성 부사장이 세 나타나니까 분 중 한 분이 오셔서 갑자기 얼굴이 아니, 다행입니다. 오시영 기자님이 오시기 전에 그 험담을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뱅크샐러드도 네, 그런 그 케이스고요. 저희 이번에 이제 그 투자한 서울스토어라는 미디어 커머스 패션 회사 같은 예, 경우에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도 이제 유튜브 네. 아시아 퍼시픽 헤드에 계신 분을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릴로케이션 시키면서 거기에 네, 네. 전략 담당으로 채용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 그 해외 의료 관광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CSO 역할을 저희가 투자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결국은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 같이 성장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그 밀도가 그냥 자본을 투자한 거와는 완전 다른 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즐겨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그 대표님께서 처음에 홍 대표님 질문을 주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2019년 현재의 그 대한민국의 뭐 벤처 생태계. 벤처 생태계 혹은 투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요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뮤렉스가 이제 1년 반, 2년 정도 되셨으니까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99년 정도 1999년에 인터넷 시작돼서 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엄청나게 VC 투자가 많이 되고 근데 2004년, 5년 정도부터 2008년, 9년 좀 그러긴 2010년 정도까지 한 5년 정도는 뭐 네이버를 비롯해 몇 개 인터넷 회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뭐 이베이처럼 옥션 지마켓도 자리를 잡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큰 회사가 나오기 어렵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1999년에서 한 2001년, 2002년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고 하면 VC 관점에서 2005년부터 2008, 9년까지는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근데 다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뭐 유저,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면서 직접 이제 아까 말씀하신 B2B 수준이 아닌 B2C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것들이 뭐 2009년 정도부터 폭발적으로 나와서 2010년, 2011년 뭐 카카오, 뭐 티몬, 쿠팡 다 배달의 민족 그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뮤렉스를 아까 만드신 시점 그리고 2019년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VC들 중에는 한국엔 투자를 못하겠다. 차라리 아시아의 다른 CVC 중에도 야, 한국 투자는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말고 차라리 뭐 태국을 해라, 인도네시아를 해라 이런 말들이 왕왕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큰 투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될 만한 곳에 왕창. 그 다음에 개별적인 회사들은 하기 어렵고 또 아까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모바일이라는 게 이미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유니콘이 될 만한 회사들이 나오기로는 타이밍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제가 뭐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저는 굉장히 낙관론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뷰를 이야기 드리면 이거는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약간 모노 트렌드였다면 뭐가 하나 뜨지 않습니까? 그럼 전 모든 사람이 거기에 투자했죠. 그렇죠. 과거에 보면 뭐 모바일이 뜨면 모두 다 모바일에 투자하는 거, 뭐 게임이 AI, 뜨면 게임이. 근데 사실 지금 보면 트렌드 너무 많죠.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헬스케어, 바이오 이렇게 많은 멀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의 트렌드하고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산업 전체를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두 번째로 생각 드는 부분은 뭐냐면 2014년부터 해서 그 미국에서도 이제 텍과 텍이 아닌 거라고 했는데 그 텍과 텍이 아닌 것들에 대한 벤처 투자에 있어서 차이점은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코어 텍과 그다음에 그 외의 것이라고 했는데 2013년, 14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쪽에서의 벤처 투자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코어텍, 그 소프트웨어가 되게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이 소프트웨어 산업 내에서의 그냥 그 벤처 투자였다고 그러면 이게 전 산업 영역에 확대돼서 전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 4년 전에 미국에서 한참 많이 투자했던 게 이제 F&B 쪽이었었거든요. 저 투자하는 그거 보면서 왜 미국 사람들 저렇게 F&B에 투자해? 이게 뭐 진짜 투자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그 비욘드 미트라고 콩 단백질을 만든 그 대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상장 가서 지금 고물가 훨씬 뛰어넘은 몇 배를 뛰어넘어서 지금 4조 가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물론 이제 기술의 트렌드도 있지만 이게 기술이 전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더더욱 이제 벤처 투자에 관심을 제가 이제 저희 펀드에 SI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이 SI 분들은 테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써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거에는 텍이 텍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벤처 투자 영역은 더 확대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약하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때는 실제로 그런 기술 트렌드가 새로 나오면서 어떤 생애 주기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적용됐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영역에 다 같이 적용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그 분야별로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10년 주기가 있다거나 이렇게보다는 버티컬로 굉장히 잘 되는 곳들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한 시점에 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믿고 싶습니다. 네네. 믿고 싶다. 네네네. 미래가 그걸 믿고 싶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나라의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맞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 전체를 포함하면 한 170개 정도 되고 그 외에도 사실 최근에 그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신기술금융사도 150개를 넘어서 사실 거의 뭐 300개를 넘는 이제 주체들이 벤처 투자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데 대체 우리 뮤렉스는 브랜드라고 할까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약간 그 차별화라면 차별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차별화. 그게 사실 그 저희가 벤처 캐피탈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할까? 기존에 있던 회사들 진짜 쟁쟁한 그 회사들 사이에서 우리가 펀딩을 받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차별화할까라는 부분을 실제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 그거를 아마 저희가 막상 이제 회사를 창업하겠다고 결심한 건 창업이 설립된 그 6개월 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한 정말 뾰족한 답을 구하기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 가장 큰 고객은 저희한테 찾아오는 창업자분들인데요.
그렇죠. 그 창업자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 창업자와 우리 포트폴리오사와 이 밀도를 가장 높이는 운용사가 되겠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는 차별한다는데 그게 결국은 정말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4가지 부분에서 창업자한테 도움을 준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펀드 얘기하시면서 그럼 2개를 얘기하셨는데요. 네. 아까 퍼플과 네. 웨이브. 예. 혹시 그 다음으로 차기작 혹은 네. 차기 영역 네. 준비하고 있는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밝힐 수 있는 게요? 저희가 저희가 크게 펀드 컨셉을 2개, 퍼플하고 웨이브를 가는데요. 퍼플은 이제 기술 회사라고 네, 말씀드렸고, 네, 네. 웨이브는 사회 경제적인 네, 네. 변화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첫 번째 저희가 웨이브 펀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소비 형태가 완전 변하고 네.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을 3개를 정해서 그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이 웨이브 2탄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네, 있죠. 네, 네. 또 다른 큰 흐름이 또 하나 네. 저희는 있다고 생각했고 네.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막 피칭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아, 그거는 좀 그게 듣고 싶었는데 네. 막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거에 네. 아까 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혹시 그 3개는 대략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1인 가구가 막 네. 증가하면서 첫 번째는 그 1인 가구의 소비 주체는 밀레니얼 세대들이고요. 네. 밀레니얼의 소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 몸속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밀레니얼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그 트레이딩 업, 트레이딩 다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 업 뭐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명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모든 명품 회사들은 온라인 그다음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잡아가면서 굉장히 변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듯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가 첫 번째 대상이고요. 네, 그건 네. 대부분 다 디지털을 소비하든지 아니 디지털 통한 소비. 그렇죠. 그래서 그 밀레니얼 디지털 소비 네. 쪽이 첫 번째 분야고요. 두 번째는 많이 느끼겠지만 반려동물. 예. 펫시장. 그렇죠. 네, 네, 예. 네, 네. 혼자 사니까 네, 너무 네. 외롭고 네, 이제 반려동물은 정말 그렇죠. 가족이 되잖아요. 정말 가족이죠. 네. 예, 가족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네.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세 번째는 이제 1인 가구의 소비 행태를 분석하다 보면 금융 비용이 되게 높아요. 이 금융 비용을 어떻게 낮춰줄 수 있느냐는 결국은 핀테크 분야가 네. 해결할 수 있는 네, 부분이고 그래서 요 3가지 분야가 집중 투자 영역이고 요 3가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SI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네. 잠깐 쉬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예. 네.